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외투가 이 사람 인생의 목표가 되는데요. 그 정도를 지나서 아내 같은 느낌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외투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아내 같고 배우자 같고 삶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는데요. 여기서 거기에 당연히 연민을 느끼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코에서처럼 어떤 사물을 이상화하는, 사물을 지나치게 거의 신격화하는 자신의 배우자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사물에게 잠식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지나치다 못해 나중에는 그 사물을 잃어버렸을 때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에 그 한나의 성질, 사람들의 어떤 속성, 너무 물신화하는 속성을 또 꼬집은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소설 속에서 아카키비치가 외투를 잃고 외투를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유력 인사한테 좀 꾸지람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알아눕고 결국 죽는 거죠. 그 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처럼 보이는 인물이 외투를 밤에 나타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외투를 다 뺏어간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굉장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정말 그 소설 안에서는 아카키비치 유령이 복수하러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당연히 있고요. 또 다르게는 근데 그 인물의 이렇게 외면 묘사를 보면 이 아카키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리어 아카키비치의 외투를 강탈한 그 인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당연히 고골은 어떤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 고위층 인사는 누군가 자신의 옷깃을 엄청난 힘으로 잡아채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니 작은 키에 낡아빠진 제복을 입은 사람이 보였다. 그가 아카키에비치임을 알아챈 고위층 관리는 기겁을 하였다. 그 관리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했고 완전히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마침내 유령이 뒤를 획 돌아보며 우뚝 서서 넌 뭐야? 라고 물으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주먹을 내밀었다. 유령은 전보다 키도 훨씬 큰 데다 위험 있어 보이는 콧수염까지 기르고 있었다. 고골의 묘미는 이렇게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고골의 특히 소설의 특징은요, 바로 그 문체, 그런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구성 방식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또 러시아어를 알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좋은 번역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그 외투가 남긴 유산은 또 지대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외투로부터 나왔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소시민, 그 작은 인간으로 표현되는 도시 소시민의 문학적인 전통이 고골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한 말이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그걸 잘 계승해서 또 자기의 작품에서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고골의 유산은, 문학적인 유산은 러시아 문학에만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21세기의 세계 문학에서도 또 발견이 되는데요. 최근에 신간을 내서 또 주목을 받는 준파 라히리의 소설을 한 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준파 라히리는 인도계 미국인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발표한 장편 소설이 The Namesake, 우리말로는 이름 뒤에 숨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나와 있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고골입니다. 예, 우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고골입니다. 니콜라이 고골이고요. 이 고골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준파 라히리는 인도계 미국인 가정 얘기를 다룹니다. 이민자 얘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느끼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를 고골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다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골만큼 또 정체성의 문제를 논하기에 적합한 작가가 없기 때문이죠. 고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러시아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어가 모국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는 굉장히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바로 소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우크라이나 문인 중에서는 우크라이나어로 시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모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이 고골은 자신의 그 야망을 위해서 그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어떤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문학어로 러시아어를 선택하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에는 니콜라이 고골을 두고 분쟁도 있었습니다. 문학계에서. 니콜라이 고골이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우크라이나 작가 아니냐. 아니다. 러시아로 그 문학 활동을 했으니까 러시아 작가다. 이런 식의 또 분쟁, 아니면 논쟁도 있었는데요.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이야기를 할 만한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종교적으로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정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 신자지만 또 나중에 그 카톨릭으로 개종할까 하는 또 그런 이제 그 고민도 했었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특히 21세기에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작가와 인물을 볼 때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은데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길 위에서 펼쳐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10대 후반에 이제 러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문명을 떨치고 그러니까 필명을 떨치는 거죠. 명성을 얻고 그런데 이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품이 좀 비난을 받습니다. 이제 너무 신랄하게 사회풍자를 한 거 아니냐, 정부를 비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자발적인 망명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요. 유럽을 이제 떠돌다가 이탈리아에 정착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니콜라이 고골이 이제 살았던 인생 궤적을 훑어보면요. 러시아에서 산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도리어 유럽에서 산 기간이 좀 더 길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역사에는 러시아 작가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니콜라이 고골의 어떤 뭐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유럽을 이렇게 두루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했고 또 그것들이 작품 세계에도 잘 녹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니콜라이 고골의 걸작은 최대 걸작은 바로 장편 소설입니다. 특히 러시아 문학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인데요. 왜냐하면 19세기 후반기에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그 성취한 장편 소설의 황금기를 예고하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1842년에 나왔고요. 이 죽은 후는 러시아 문학사의 장편 소설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이의 재능이 가장 잘 발휘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그 자기의 경제적을 이익을 위해서 죽은 농노들을 사러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러시아 사회의 큰 사회적인 문제는 농노제였는데요. 농노라고 하면 뭐 이름에서부터 바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이동의 자유가 없고요. 당연히 지주의 소유물이었고요. 그래서 농도를 몇 명 소유하고 있느냐로 재산을 가늠했기 때문에 또 이 야심을 가진 야망을 가진 부자가 되고 싶은 이 러시아의 치치코프는 이제 그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지주들에게 죽은 농노를 사들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당시에 그 인구 조사를 아주 드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주들이 그게 바로 재산의 척도기 때문에 농노 숫자대로 세금을 냈습니다. 인구 조사가 이렇게 그 시간 간격이 벌어지는 사이에 농노들이 죽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부흥 뜬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주들은 죽었지만 그 인구 조사에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허점을 이용해서 사기꾼 주인공이 돌아다니면서 당신들 부담되지 않느냐. 내가 사겠다. 그럼 서로 윈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혹에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주들은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좋고 또 치치코프는 어쨌든 또 장부상으로는 자기가 농노들을 거느린 지주처럼 보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는
뭔가 이제 그 자기가 지주로 행세를 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후는 걸작으로 그 출판 당시부터 문단의 호평도 받고요. 독자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고골 특유의 그 문체 너무 재밌거든요. 읽으면. 그래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고골은 이 작품을 사실 3부작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양 문학사의 걸작인 단테의 신곡을 모델로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죽은 후는 그 1편,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빗대서 말하자면 지옥편으로 이제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성공도 거두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고무돼서 그럼 원래 계획대로 2편, 그러니까 또 단테를 기대서 말하자면 연옥편, 그다음에 뭐 천국편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옥편에 해당하는 죽은 눈에서는 정말 그런 죽은 농노를 사들이는 사기꾼의 정말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쨌든 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러시아의 어떤 어두운 면, 러시아가 좀 고쳐야 될 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면으로 한번 파헤쳐 봤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럼 그 다음 작품은 그래도 주인공이 뭔가 조금씩 개선되는, 조금씩 정신적으로 갱생해가는 이제 모습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후는 1842년에 출판됐습니다. 고골은 1852년에 죽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있죠. 그동안에 고골은 새로운 소설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창작 생활을 이어갔지만 계속해서 쓰고 뭐 불태워버리고 원고가 마음에 안 들면 고골은 이제 불태워버리곤 했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보냅니다. 정말로 괴로운 10년이었죠. 그래서 독자들과 뭐 문인들이 계속해서 기대를 걸고 죽은 후 속편이 언제 나오느냐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작품을 써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골은 정말로 괴로워하면서 그 남은 1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도 점점 좀 약해져 가고 그래서 조근교에 귀의를 하고 또 그래서 그 당시 명망 있는 또 성직자를 찾아가서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골이 다다른 결론은 바로 내가 이렇게 사회풍자, 그러니까 사회의 잘못된 면만을 들추는 글을 쓰는데 능했던 것은 내 잘못이다. 내가 삐뚤어졌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달라져야 한다. 내 영혼을 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고는 영혼을 정화하겠다는 일념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곡기를 끊고 이제 단식을 통해서 자신을 정화하겠다는 또 시도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1852년에 고골이 겨우 42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고골의 죽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반은 자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발견이 됩니다. 니콜라이 고골은 또 21세기에 바라보면 여러 가지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 사람이 작가로서 걸은 궤적들이 21세기와 또 잘 맞는 코드들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두고 봐도 이렇게 여러 곳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유럽을 떠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트래블러고요. 또 노마드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을 추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이 굉장히 미식가였다고 합니다. 또 본인도 요리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소설을 보면 정말 입에 군침이 돌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우크라이나의 음식들이 요리들이 막 줄을 지어서 나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니콜라이 고골이 나름 그 시대의 패셔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패션에 그런 옷차림에도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나 외투처럼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좀 비판적인 글도 쓸 수 있었겠죠. 그렇게 본인 자신도 또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요. 음식과 패션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 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점으로도 고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어떤 궁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서유럽 생활까지 겪으면서 니콜라이 고골은 당시에 좀 보기 드문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한 러시아 작가, 러시아어로 문필 활동을 한 우크라이나 작가로서 지금 이 시대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파 라힐이라든지 21세기의 작가들에게도 계속해서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니콜라이 고골은 19세기 초반을 살다 간 작가이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는 작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지식의 기쁨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